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을 요약해서 들려드리는 리드런의 독서 감상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조정래 대하 소설 태백산맥 8권입니다. 리뷰의 내용은 역사적 배경, 소설의 줄거리, 그리고 저의 감상평으로 구성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태백산맥 8권의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입니다. 태백산맥 8권의 시대 배경은 1950년 12월부터 1951년 중순 정도로 보여집니다. 소설 속 드러나는 역사적 배경으로는 압록강까지 밀어붙여 올라간 유엔군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전세가 역전되어 후퇴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시 서울을 빼앗기는 일사후퇴, 그리고 후퇴 과정에서 벌어지는 2월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그리고 국민방위군 사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소설 내에서도 이야기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간략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사후퇴입니다. 일사후퇴는 말 그대로 51년 1월 4일 다시 서울을 내주고 후퇴하는 것을 말합니다. 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낙동강 방어선을 제외한 남한의 전 지역을 북한이 차지하지만 이내 곧 9월 메가다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는 역전됩니다. 이후 유엔군과 국군은 파죽지세로 인민군을 북쪽으로 밀어올렸습니다. 서울을 되찾고 평양을 수복한 뒤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으나 다시 한번 전세가 크게 역전되는데 바로 중공군의 개입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때가 1950년 11월 전후입니다. 흔히 인해전술이라 불릴 만큼 많은 수의 중공군이 전쟁에 참전했고 유엔군과 국군은 다시 남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퇴가 이어지면서 51년 1월 4일 수도 서울은 다시 한번 인민군들에게 빼앗기게 되고 대한민국 정부는 다시 부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일사후퇴가 유명한 이유는 이때 수많은 이산가족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이 후퇴가 전략상 후퇴이며 국군과 유엔군이 금방 전열을 정비하여 다시 북진할 것이라 믿었기에 며칠만 피하고 돌아올 생각으로 어린 자식들을 친가나 외가에 맡겨두고 주로 가장들만 간단하게 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혼란은 오래되었고 이로 인해 남한 내에서도 평생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음은 국민방위군 사건입니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1950년과 51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 징집한 국민방위군 수만 명이 국회, 정부, 군 고위층의 예산 횡령 및 뇌물 범죄로 인해 제대로 된 보급을 받지 못하여 그대로 희생된 정부 수립 이후 발생한 군수비리 사건 중 가장 최악의 사건을 말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1950년 11월 전후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하자 다시 밀리게 된 정부는 그해 12월 국민방위군 설치법을 공포하여 국민방위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방위군 편성 대상자는 만 17세 이상 40세 미만의 장정이었으며 주로 북한에서 월남한 방공 청년이나 경기 지역의 청장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국민방위군은 50만 명 정도를 모병하였는데 이들이 도보로 남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식량과 피복 등 군수품이 거의 배급되지 않아 굶어 죽는 자와 얼어 죽는 자가 속출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소설 속 표현처럼 죽음의 행렬이라고 불렀습니다. 1951년 1월 임시수도 부산에서 열린 국회에서 국민방위군 조사단이 구성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거창 양민 학살과 함께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횡령된 예산은 수사당국의 발표로는 24억 원이었고 국회 조사단의 주장으로는 5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사망자 수는 이승만 정부의 공식 기록으로는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지만 소문에는 5만에서 10만 명가량 죽었다고 했고 50만 명 병력 중 20%가 죽었다거나 사망자가 5만여 명이라고 서술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조직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는 5만 명에서 8만 명이 사망하였다고 추산했습니다. 이 사건이 국회에 의해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자
이승만은 당시 국방부 장관 신성모를 면직시켰고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군, 부사령관 윤익헌 등 5명은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비슷한 시기 이루어졌던 또 하나의 거대한 사건인 거창 양민학살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거창 양민학살은 1951년 2월에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에서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일어난 민간인 대량 학살 사건입니다. 사건이 발생할 무렵은 위에서 본 1.4호텔을 한 이후 국군과 유엔군의 전면적 반격이 이루어지는 시기였고 그에 발맞춰 빨치산 토벌작전도 함께 진행될 때였습니다. 국군 제11사단 제9연대 그 중에서도 제3대대 대대장 한동석 소령은 대대원들과 함께 토벌작전을 위해 신원면 일대로 진격했고 별다른 저항 없이 신원면을 수복하였습니다. 이후 인근 지역인 함양군과 산청군으로 전진했는데 그들이 없는 사이 신원지서가 빨치산의 공격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에 3대대는 연대장의 명령을 받아 다시 신원면으로 들어왔고 이때부터 주민들을 공비로 몰아 학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불황민들을 신원국민학교에 집합하게 한 뒤 군경, 공무원과 유력 인사의 가족들을 가려내고 박산골로 끌고 가 총살한 것이었는데 그 숫자가 무려 500여 명으로 드러났습니다. 3대대가 신원면으로 돌아온 뒤 총살되어 희생된 주민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여 총 7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해 3월 거창군 출신 국회의원 신중목의 보고로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국회는 조사단을 파견하고 진상을 파악하려 했으나 당시 경남지구 계엄사령부 대령 김종호는 국군 일개 소대를 공비로 가장시켜 위협적인 총격을 가함으로써 조사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국회 결의로 양민학살 사건과 조사 방해 사건의 진상이 공개되자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3부 장관이 사임하였고 직접 책임자인 구연대장 오익경, 3대대장 한동석 소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만 이들은 얼마 뒤 이승만 정권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거창 사건이 본격적으로 재조명된 것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1996년 거창 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 사건이 줄을 이었으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줄줄이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다 2018년에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의 피해자가 갖는 국가배상 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고 이후 대법원에서는 그 헌재의 결정에 따라 거창 양민학살 사건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가 태백산맥 8권에서 다뤘던 역사적 배경들입니다. 위 내용들은 소설 속 인물들과 함께 8권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핵심 배경이 되었습니다. 국민방위군 벌교지부 대장이 된 염상구와 징집된 송성일과 최인석을 통해 국민방위군의 내용을 다뤘고 멸공단 출신으로 육군 장교가 된 양효석을 통해 거창 학살 사건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위 사건들 말고도 비슷한 시기 흥남부두 철수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소설에서는 다루지 않았기에 간략하게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흥남철수 사건은 중공군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개입하면서 전세가 불리해진 유엔군과 국군이 육로가 막히자 해로로 철수할 것을 결정하고 1950년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실시했던 대규모 철수작전입니다. 이 과정에서 약 10만 명의 피난민들까지 배에 태워 철수시켰기에 더욱 유명해진 사건입니다. 열흘간의 철수작전은 군 장병 및 군수물자 위주로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몰려드는 피난민들을 보고 그들까지 함께 승선시키게 됩니다. 특히 군수물자를 운송하기 위해 투입했던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무기를 버리고 1만 4천여 명의 피난민을 태워 단일 선박으로서 가장 큰 규모의 구조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흥남철수 작전 결과 국군 제1군단 및
미군 제10군단의 병력 10만 명과 피난민 약 10만 명은 안전하게 철수하였으며 흥남부두에서 떠나온 피난민들은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에 무사히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빅토리아의 피난민들은 단 한 명의 희생자 없이 무사히 피난하였으며 항해 도중 5명의 아기가 태어나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모님도 위 배에 탑승해서 거제로 내려온 피난민이었다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8권의 줄거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싸움터는 완전히 두 쪽으로 나뉘었습니다. 추풍령을 분기점으로 한 북쪽과 남쪽의 싸움터가 그것입니다. 북쪽이 북한과 남한의 정규군으로 맞서고 있는 반면 남쪽은 빨치산과 경찰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전남도당은 50년 10월이 끝나가면서 조직 정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북으로의 후퇴가 완전히 차단되면서 도당마저 발길을 되돌리게 되자 각 지역의 구빨치들은 신속하게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지난날의 투쟁지를 찾아 들어가 거점을 확보하고 자기네들 지역에서 입산하는 사람들을 규합해 나갔습니다. 1948년 10월 말 여순사건 이후 2,500여 명이 입산해서 1950년 7월 말까지 겨우 200여 명밖에 살아남지 못한 구빨치들은 다시 위기를 맞아 도당을 떠받쳐 올려야 하는 전투 병력으로서 빨치산 조직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활약으로 각 군당이나 시당이 다시 제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고 차례로 도당과도 선들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도당 전체의 건재를 서로가 확인하는 상호 신뢰의 기쁨이면서 개개인의 가슴에 깊이 심은 당성이 곧 당의 조직력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하부 조직 구축에 따라 전남 도당은 6개의 지구를 편성했습니다. 동부의 백운산지구, 서부의 불갑지구, 남부의 유치지구, 북부의 노령지구, 중부의 조계산지구, 북동부의 백아산지구가 그것이었습니다. 염상진은 도당 총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새 임무를 맡았고 안창민은 조계산지구 정치위원으로, 하대치는 조계산지구 기동대장으로, 이해룡은 유치지구 연대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오판돌은 군당위원장의 책무를 새로 맡게 되었습니다. 모든 군당과 지구들은 자신들의 관할 지역을 지키며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절대 원칙이었습니다. 각 지구들은 관할 지역 안에 해방구를 확보했습니다. 한 지구의 관할 지역 안에는 5개씩의 동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안전지대인 군이나 읍 단위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한두 개의 동리를 해방구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도당이 집계한 입산자의 수는 2만이 넘었습니다. 전남 도당뿐만 아니라 전북 도당, 경남 도당의 입산자들의 수도 각기 2만여 명씩을 헤아리는 모양이었습니다. 3개 도당 6만여 명의 입산자들을 생각하며 염상진은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여순사건과 함께 지리산을 중심으로 전개했던 무장투쟁이 거의 소멸상태에 이르러 민족해방전쟁이 시작되었고 이제 다시 그때 20배가 되는 혁명전사들이 지리산을 에워싼 것입니다. 심재모는 후방훈련소에 근무하며 소련까지 진급하였습니다. 전방에서 치열하게 전투하는 장병들을 생각하면 자신이 근무하는 후방교육대는 편해도 너무 편한 곳이었습니다. 군수물품을 빼돌리는 것 못지않게 군부내 부정부패 중 하나가 인사계의 뒷돈을 대서 후방교육대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백을 동원해야 올 수 있는 훈련단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본인도 납득할 수 없었지만 여하튼 심재모는 훈련병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훈련 조교가 훈련병을 구타하다가 죽이는 일이 발생했고 원리 원칙대로 군법에 회부해야 한다는 심재모와 다른 훈련단 장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육군이 인민군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왔고 그로 인해 심재모는 방첩부대에서 조사까지 받게 됩니다. 1950년 12월이 되었습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교란되었습니다. 북진을 했던 속도만큼 후퇴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군 병력들은 매일 퍼부어대는 눈보라의 혹한 속에서
중국군의 포위 공격에 말려들어 고립 상태에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동상자와 동사자가 속출하는 속에 전의는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공격의 주도권을 잡은 인민군과 중공군의 기세는 마치 깃을 세운 북풍 같았습니다. 김범우는 조용히 탈출을 계획했습니다. 후퇴할 때는 군의 기강이 평소보다 낮기 때문에 탈출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 학병으로 버마전선에 참전하여 일본군에서 탈출할 때 이미 해봤던 경험이었습니다. 김범우는 모두가 잠든 야밤에 미군 부대를 나와 그들과 정반대의 야산으로 달렸습니다. 눈발을 맞으며 적진 속으로 들어가다 드디어 인민군 부대를 만났고 김범우는 그들에게 투항했습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민군이 다시 밀고 내려온다는 소문이 벌교에도 퍼졌습니다. 윤삼걸 등 유지들은 권서장에게 전화해 물어보지만 그도 역시 아는 것은 없었습니다. 중공군의 개입이 아니더라도 입산한 공산당 세력 때문에 경찰은 나날이 신경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여순 사건 이후에도 군대의 힘으로 겨우 빨치산들을 토벌했던 것인데 그때에 비하면 10배가 훨씬 넘는 입산 세력을 경찰력으로 토벌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었습니다. 중공군의 개입은 북쪽 전선에만 타격을 입히는 게 아니라 남쪽 전역의 입산 빨갱이들이 그들의 세력을 재구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 사이에서는 왜 빨갱이들의 북상을 막아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불평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빨갱이들이 북으로 후퇴하려고 할 때 길을 터줬더라면 지금 남쪽의 야산에 이토록 많은 빨갱이들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권서장은 생각했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이승만 정부는 국민방위군 제도를 만들었고 염산군은 청년단장에서 벌교 국민방위군 대장이 되었습니다. 준군사 조직이니만큼 이제 경찰서장과 얼추 비슷한 위치이지 않겠느냐고 특유의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는 윤태주의 동생 윤옥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윤태주는 아버지 윤영춘이 빨갱이 손에 죽자 멸공단을 만들어 단장이 되었던 청년입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속공장과 정미소를 운영하였는데 그도 전쟁이 일어나 인공치하가 되자 빨치산들에게 총살당해 죽었습니다. 염산군은 윤씨 집안의 모든 재산이 이제 윤옥자에게 넘어갈 것을 알고 아직 세라복을 입고 있는 고등학생 윤옥자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12월이 지나고 1월이 왔습니다. 인민군들이 다시 평양을 되찾고 서울을 향해 남하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다시 한번 피난을 떠나는데 이때가 1951년 1월 4일이라 하여 사람들은 이를 일사후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경기에서 결성된 국민방위군 부대는 대전을 거치고 영동을 지나 추풍령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징집을 피해 서울로 올라간 최인석은 되려 서울에서 국민방위군에 착출되었고 행군 도중 죽었습니다. 송성일 역시 국민방위군에 징집되었고 천안과 조치원 사이를 행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경상도였습니다. 이들은 주먹밥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식량은 물론 겨울을 나기 위한 소못 하나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방위군들이 행군 도중 쓰러져 죽었습니다. 송성일은 이 죽음에 대열해서 탈출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탈출을 시작합니다. 그중 국민방위군을 편성한 정부의 무모함에 대해 전국적으로 비난의 여론이 거칠게 일어났고 사람들은 이를 가리켜 죽음의 대열 혹은 해골의 대열이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서울까지 인민군들이 다시 차지하자 북쪽에서 인민군 신문을 만들고 있었던 이원조는 이학송을 데리고 서울로 내려갑니다. 서울에서 시작했던 해방일보를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김미선은 이원조와 이학송이 내려가고 얼마 뒤 인민군 대열과 함께 서울로 내려왔습니다. 이학송은 서울에 오자마자 자신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처자식들은 집을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옆집 노파 말에 의하면 전쟁통에 어미는 잡혀갔고 아이들은 어미를 찾아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학송은 떠난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인민군을 따라 평양으로 갔던 자신의 지난날이 후회되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다시 시내로 나와 해방일보에 들어서자 인민군 복장을 한 김범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학송은 김범우의 복장을 보며 의아해했고 둘은 지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김범우는 전조로 내려간 뒤
고향으로 가려 했지만 가는 도중 미군들과 엮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 미 통역관 노릇을 하다가 평양까지 밀고 올라갔지만 다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하면서 미군을 탈출해 인민군에 투항했다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이야기를 짧게 압축하여 들려줬습니다. 한편 염상진과 안창민이 있는 남도 빨치산들은 중앙의 명령에 따라 하산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민군이 다시 평양을 되찾고 서울까지 되찾았다는 소식에 그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염상진이 조원재를 다시 만난 것도 이쯤이었습니다. 도당의 모든 지구는 각 군 단위로 병력을 이동하고 있었고 조원재가 속해 있는 부대도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동 도중에 조원재가 총사 부사령관이 되어 있는 염상진을 찾아온 것입니다. 염상진은 조원재를 한눈에 알아봤고 조원재는 그 비상함에 적잖은 감격을 느꼈습니다. 조원재는 하산하면 당에서 김일성 대학에 입학하라는 지령이 내려졌다고 했고 염상진은 조동무 같은 인재들은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 당을 위한 길이라고 격려해 줬습니다. 국방군 제11사단은 후방, 즉 추풍령 이남의 공비 섬멸이라는 분명한 작전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선의 적보다도 더 위험하고 큰 적일 수 있는 공비를 완전 섬멸해야 할 임무를 띈 그 사단의 주요 작전 지역은 지리산 일대였습니다. 지리산을 에워싸고 있는 세 개의 도를 장악했던 인공 세력은 민간 지지자들을 이끌고 입산했고 거기에다가 퇴로를 차단한 인민군들까지 합세하여 그들은 2, 3개월 동안 미 수복지구를 기반으로 국군 및 연합군에 다시 대항할 수 있는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공군의 불법 침략은 그 잔비들의 만행을 촉진시키는 기름을 붓고 불을 당기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효석은 이 지역을 지키는 11사단 3대대 2중대장이었습니다. 3대대에게 부여된 명령은 아직까지 미 수복지구로 남아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는 거창군 신원면을 수복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1951년 2월 5일 새벽 미 수복지구 거창군 신원면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때쯤 국군과 유엔군이 재반격에 성공하여 현재 수원까지 재탈환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양효석의 부대가 신원면에 갔을 때는 이미 야산대 사람들은 산으로 피신한 뒤였습니다. 군부대는 경찰과 청년단만 두고 그곳을 떠났는데 신원지사가 야산대로부터 습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소식을 듣고 다시 3대대가 신원면에 들어왔고 군부는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빨갱이를 도운 부역자로 판단하여 총살시켜버립니다. 1951년 2월 미군의 무차별 폭격이 서울에 떨어졌고 서울을 차지했던 인민군들은 다시 한번 후퇴를 시작합니다. 다시 후퇴가 시작되자 이학송은 해방일보를 따라 북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학송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두 아이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김미선은 차마 두 아이를 서울에 두고 다시 북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2월 7일 인민군들은 서울을 내주고 다시 북쪽으로 후퇴합니다. 심재모 소령은 정규훈련소에서 급조된 국민방위군 교육대로 이첩되면서 교육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말이 좋아 교육대장이지 그것은 엄연히 좌천이었습니다. 소위의 구타살인 사건은 결국 흐지부지 묻혀졌고 자신의 전출이 그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심재모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방위군 교육대는 군대라기보다는 난민 수용소 같았습니다. 식사는 물론 피복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심재모는 그곳에서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국방비가 일부 장성들을 위해 사용되는 등 군 비리들을 알기 시작했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홀로 싸웠습니다. 손승호는 여전히 소뚜껑 소대에서 야산대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이들은 전북 도당 소속의 야산대입니다. 소뚜껑은 손승호에게 총 쏘는 법, 산에서 살아남는 법 등을 알려줬고 손승호는 소뚜껑에게 공부를 가르쳐줬습니다. 소뚜껑은 굿발치로서 단연간의 경험으로 야산 투쟁이 몸에 배인 인물입니다. 둘은 여러 작전을 함께했고 그에 따라 서로에 대한 신뢰도가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손승호는 새로 조직되는 연해대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날 밤 소뚜껑은 닭 5마리를 삶아와 소대원들과 함께 손승호의 송별 자리를 조촐히 마련해 줬습니다. 손승호는 소뚜껑에게 자신이 아끼는 만년필을 주고 다음날 도당으로 출발했습니다. 한편 벌교 새로운 토벌군 사령관으로
양효석이 내려왔습니다. 양효석은 부임하자마자 자신이 자랐던 벌교 분위기를 강하게 휘어잡았습니다. 염상구도 예전 멸공단에서 윤태주와 함께 어울려 다녔던 양효석이 육사에 가더니 불과 몇 년 만에 사령관으로 내려온 것을 아니꼽게 생각하면서도 직책에 맞게 대우해주면서 자신의 자리를 보존해야겠다고 특유의 눈칫바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소아는 전선이 서울을 지나 아래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하섭을 곧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으나 다시 전선이 서울 위로 밀려 올라간다는 소식이 들리자 낙담했습니다. 소아의 뱃속에는 6달째 접어드는 하섭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섭의 아이를 임신한 뒤 군당위원장 오판돌은 소아를 안전한 마을로 내려보냈습니다. 소아와 들몰댁은 마을에 내려와 야산대 동지들의 옷을 지었고 장터에서 장을 봐서 야산대에 필요 물자들을 올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벌교가 아니었으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염상구가 각 도초에 심어놓은 청년 단원의 꼬리가 밟히게 되었고 결국 보송경찰서를 거쳐 벌교 경찰서까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염상구는 얼마 전 자수한 야산대를 매몰차게 총살시킨 이후 마을에서 인심을 잃고 있는 양효석에게 소아와 들몰댁을 총살시키지 않고 재판소로 넘긴다면 다시 인심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양효석은 염상구의 말대로 일을 처리했고 소아와 들몰댁은 순천재판소로 이첩되었습니다. 염상구는 예전 강동식의 총알을 맞고 병원에 있을 때 소아를 고문했던 꿈을 꾸었는데 그것은 과거의 자신의 고문으로 소아가 첫 번째 하섭의 시를 하혈했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염상구는 무당 소아를 무서워했고 이번에 다시 배가 불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아를 위해 자신이 할 일을 하고 죄닦음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소아와 들몰댁은 염상구에 의해 잡혔지만 염상구의 도움으로 죽지 않고 재판소로 이첩된 것입니다. 그리고 염상구가 조서를 단순 가담으로 적었기에 둘은 사형이 아닌 징역 5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편 외서댁은 천전바구의 소대에 편성되었습니다. 천전바구는 인공시절 당이 풀어준 4명을 총으로 쏴 죽인 과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은 천전바구의 충성심을 알기에 목숨을 구해줬고 그에게 소대장까지 맡겼습니다. 외서댁은 원래 소아나 들몰댁처럼 마을에 운둔하며 야산대 동지들을 지원하는 후방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끝까지 총을 들고 싸우겠다고 고집을 피워 야산대에 합류한 것입니다. 조계산지구 기동대장 하대치는 그런 외서댁을 천전바구 소대에 편성했습니다. 천전바구는 강동식의 아내 외서댁을 특별한 표를 내지 않고 작전 중에 보호했습니다. 천전바구는 조계산 지구에서 가장 나이 어린 소대장이었습니다. 밤눈이 유난히 밝아 올빼미라는 별명이 있었고 전과를 올리면서도 사상자를 거의 내지 않아 아마 적의 총탄을 들이마셔버린다고 하여 불가사리라는 별명까지 있었습니다. 심재모는 최전선 대대장으로 다시 발령받았습니다. 38선을 중심으로 한 모든 전선에서 전투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고 전투의 치열함에 따라 사상자는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힘의 수평 상태에서 비롯되는 치열한 전투의 연속은 쌍방이 인명피해를 내는 것에 비해 전선의 변화는 별달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위치에 전선을 구축한 상태에서 소모전, 공방전의 양상으로 전쟁은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쪽에서 밀어 올리려고 하면 북쪽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하고 북쪽에서 밀어내리려고 하면 남쪽에서는 밀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 아이들의 밀치기 같은 공방전 속에서 군인이라는 양쪽의 젊은이들만 숱하게 죽어가고 보충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전선이 38선 중심의 공방전 상태에 빠진 것을 보며 북쪽의 해방전쟁이라는 명분도 남쪽의 멸공통일이라는 명분도 다 사라져버리고 땅 뺏기 놀이만 남게 된 것입니다. 벌교 보성지역구 국회의원 안창배는 임시 수도가 된 부산 특무대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민방위군 사건과 거창 사건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그 진상을 밝히려다가 빨갱이로 몰린 것입니다. 안창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시간에 최익승은 대한국민당 국회의원과 낮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민당의 후신인 민주국민당과는 겉으로만 웃음 짓고 지낼 뿐 속으로는 이승만 계열인 대한국민당과 비밀스런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염상군은 윤옥자의 가방에 몰래 빨치산과 연락하는 것을 입증하는 편지를 숨겨둔 뒤 마치 그것을 검문을 통해 발견한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윤옥자의 남편이 될 것이라 마음먹은 뒤 기회를 보다 오늘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염상군은 윤옥자를 빨갱이로 몬 뒤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나하고 결혼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얘기하고 겁탈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온 동네에 소문을 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김범준, 김범우의 아버지 김사용이 죽었습니다. 조계산지구 정치위원 안창민은 선여원을 통해 도당 염상진에게 연통을 했고 염상진은 김범준에게 연락했습니다. 김범준, 김범우 두 아들은 모두 아버지 김사용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전쟁 이후 김범우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염상진은 김범우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5일장이므로 내일 오전이 출상입니다. 염상진은 도당의 허락을 받아 김범준과 함께 소대 호위병력을 데리고 출상 행렬을 보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김범준은 멀리서나마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며 땅바닥에 2번 절하며 오열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청년 김범준이 일본 유학을 가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고 다시 공산당에 입당하는 지난 세월들의 이야기를 압축해서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묵묵히 큰아들을 지원해주는 아버지 김사용의 지난 과거를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가슴 찡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태백산맥 8권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태백산맥 8권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의 전세가 역전되었고 인민군이 다시 남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951년 1월 4일 1.4.5태가 시작되고 서울을 다시 빼앗긴 유엔군, 그 과정에서 국민방위군 사건과 거창 양민학살 사건이 이야기 속에 정면으로 다뤄집니다. 다시 2월 유엔군은 반격에 성공하고 3월이 되자 애초에 전쟁이 시작되었던 38섬 부근에서 양쪽 군대는 일진일퇴를 하며 소모전만 계속하는 상황이 진행됩니다. 작가는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좌우 세력들의 이야기를 번갈아가며 이야기 속에 풀어놓습니다. 빨치산은 염상진, 안창민, 하대치 등 기존 인물의 이야기를 줄이고 천전바구, 외서댁, 소뚜껑, 손승호, 조원재 등 새로운 빨치산 인물들을 부각시키며 각 소대의 혹독한 생활을 묘사했고 민족주의 성향의 심재모를 후방훈련소, 국민방위군 교육대, 그리고 다시 최전방의 대대장으로 옮기면서 당시 각 지역의 전투 전개 상황들과 당시 군대에 만연했던 군 비리 등을 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효석을 통해 거창 양민학살 사건을 정면으로 소설 속에 녹아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으로 이야기가 조금 지루하기도 했지만 이야기 전개 과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리드런의 독서 감상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태백산맥을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여러가지 사정상 내년까지 이어지게 되었네요. 구독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 2025년 1월 한 달간은 유튜브 방송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틈틈이 여러 책을 읽어 더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요. 2025년 을사년 한 해 구독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